서울의 상승폭이 반토막이 났다. 다른 곳으로 투기 지역이나 조정 지역이 확대될 수 있다. 매도 매수 호가 차이가 벌어지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거다. 당분간 눈치 보는 시장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한번 두고 보시죠. 그런 쪽은 풀어주지 않을까. 아파트는 망고쌤. 긴박했던 한 주 토제로 시장이 떠들썩했는데 이제 자리 잡아가는 것 같고 자기 갈 길을 가겠죠. 앞으로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긴박했던 한 주였습니다. 진짜로 수요일날 갑자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대적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게 뭐 재산권 침해다 말들은 많지만 일단 지정은 했고 해제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응하는 걸로 합시다 하는 것만 내고, 지난주에 3월 17일 날 토지거래구역 해제하고 나서 이렇게 피크를 쳤어요. 이렇게 강남 3구에서 시작해갖고 서울이 한강 주변으로 불타올랐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딱 다시 지정을 하고 나니까 조금 주춤해졌죠. 보시면 여기 이번 주거든요. 월요일 기준이니까 지난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되고 나서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란색으로 하락을 했어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니까 효과가 있는 거죠. 물론 뭐 강남하고 서초는 여전히 빨갛고 나머지 한강 6대장이라고 하죠. 한강 벨트에 있는 곳들은 색깔이 좀 연해졌습니다. 여전히 목동은 빨간색 강아지가 되어버렸네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상승폭은 많이 둔화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간 아파트 시황을 발표를 하는데 그게 이제 목요일에 나오죠. 그러니까 월요일 기준 데이터가 목요일에 나온다. 월요일은 공교롭게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되는 첫날이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이 지난주 사정을 잘 반영하고 있는 거죠. 자, 지난주 보시면 이게 아까 핫했던 3월 17일이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 상승률이 평균 0.25에서 0.11로 반토막 이하가 났고, 수도권도 어차피 서울이 대부분 땡기고 가니까 서울이 반토막 난 것처럼 수도권도 반토막이 났어요. 전국은 마이너스가 되었고 서울이 떨어지니까 전국이 또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 지방은 여전히 힘듭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좀 약하긴 하지만 꾸준히 지금 오르고 있는 추세다. 매매처럼 이렇게 불처럼 확 오르고 이러지 않는 거죠. 뭐 전세 같은 경우에야 토지거래 허가를 뭐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전세 들어가는데 허가 받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수급이나 금리의 논리에 따라서 꾸준히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전세 오르는 속도보다는 매매가 오르는 속도가 높았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점 전세와 매매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난주는 서울의 상승폭이 반토막이 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전국을 한번 보면 이쪽으로 이제 튀어나와 있는 애들이 오른 거거든요. 시도 기준으로 보면. 서울이 여전히 혼자서 이제 전국을 하드캐리하고 있고, 울산이 플러스로 되어 있고요. 전북 같은 경우에 0.02 플러스인데 서울, 울산, 전북이 플러스다. 근데 전북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65만인 전주가 하드캐리하고 있는 거죠. 전주가 아파트 시가총액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북의 상승률은 전주의 상승률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 물론 군산, 익산이 있긴 하지만 30만이 안 되고 아파트의 비중도 낮고 가격도 싸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전주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전주도 입주 물량이 없죠. 그래서 전주하고 울산이 지방 중에서는 유일하게 오르고 있는 추세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더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을 서울이 하드캐리하고 있다. 그럼 서울이 좀 떨어지면 상승폭이 줄어들면 전국의 상승폭이 줄어들고, 서울이 상승폭이 늘어나면 전국의 상승폭이 올라가는 착시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은 그래서 서울 빼고는 크게 관심 가질 만한 곳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이제 서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서울은 0.25% 올랐다가 이번 주에 오름폭이 축소된 거예요. 하락이 아니라 0.11% 오른 걸로 끝났습니다. 보시면 재건축 등 일부 선호단지는 지속적인 수요 집중으로 상승 거래가 체결되고 있으나 국지적인 급매 수요, 이게 중요해요. 급매 수요 및 관망 심리 확대로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급매 수요라는 거는 이제 빨리 팔아야 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빨리 팔아야 되는 분들이 급하게 던지는 거를 사는 사람 일부가 있었지만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지켜보는 것 같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재건축
매물이 잘 나간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데이터라도 확인이 되는데, 저는 이제 매주 월요일에 매물이 지난주보다 올라서 호가가 나오는지, 내려서 호가가 나오는지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호가가 잘 유지가 돼야지 매물이 많아져도 거래가 안 돼도 가격이 안 빠지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 보라색이 유난히 길죠. 이게 연식별로 제가 해놓은 건데, 신축, 준신축, 그 다음에 20년, 30년 차, 그리고 이게 30년 넘은 재건축 아파트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 보시면 계속 보라색인 재건축 아파트가 초강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포로 치면 이제 신반포 2차 이런 데가 초강세였다. 압구정동도 초강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의외로 20년 차에서 30년 차들은 가격이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제 재건축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신축도 아니고, 약간 애매한 어딘가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똑같은 지역에서 재상승이 늦게 오는 곳이 이 연령대의 아파트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재건축 가능성이 낮다. 그러면은 상당 기간 이렇게 지속될 수도 있다. 서울은 재건축 위주로 많이 호가가 올라가고 있다. 자, 강북 14개구역. 핫 이슈죠? 언제쯤 되면 강북이 오를까? 이런 건데, 성동구는 행당동, 응봉동, 역세권 위주로 오르고 있고, 마포는 염리아연, 그 다음에 용산은 한강로와 이천동 주요단지 위주로 오르고 있고, 광진구는 광장구의 학군 위주로, 종로구는 창신, 평창 위주로 오르고 있다. 자, 행당동은 이제 행당역 근처에 대림하고 한진아파트 대단지가 있죠. 거기 이제 준신축도 아니고 구축이지. 구축인데, 거기가 단지가 대단히 넓고 지하철역 바로 앞이라 출퇴근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기 있는 지역인데 20년 차 넘어가는 구축이다라는 거죠. 마포는 염리, 아현동은 뭐 잘 아실 거고, 용산은 한강로와 이천동인데, 이천동은 전통적인 무촌이고, 한강로는 어디냐면은 용산역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큰 길 있잖아요. 그 길 주변인데, 그쪽에는 주로 이제 용산의 독특하죠. 독특한 특징인데 주상복합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용산 같은 경우에는 이천동하고 이제 주상복합들이 많이 올랐는데, 여기 성동구가 중요한데, 성동구는 행당 응봉이면 이제 거의 20년 차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인기가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성동구에서는 이미 신축들이 한번 갔고, 성동구 내에서도 이제 준신축 쪽이 달리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장동이야 뭐 강장동, 구이동, 학군지가 핵심이죠. 그 외 지역에는 이제 스타시티 이런 데를 제외하면은 대부분 빌라들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가 주로 모여 있는 곳, 학군 좋은 데가 여전히 광장동에서는 인기가 있다. 자, 강남 11구는 강남구, 개포, 압구정 주요단지. 개포는 신축이고 압구정동은 뭐 잘 아시겠지만 구축입니다.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죠. 신축이거나 아니면 인기 있는 재건축 단지가 잘 나가고 있다. 양천구는 목신정동이라고 하지만 목동지구 위주로 한참 동안 핫했는데 여전히 핫하다. 여기는 뭐 변한 게 없잖아요. 서초는 잠원과 반포, 잠원, 반포 그러면 신축 단지들, 그리고 재건축 단지, 신축도 오르고 재건축도 오르고 이렇다. 송파구는 이제 마이너스인데 신천하고 잠실동인데, 이게 엘리트 8에 잠실 옛날에 잠실주공 1, 2, 3, 4단지하고 파크리오가 하락을 했는데 송파구가 마이너스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게 고민을 해봤어요. 왜 송파구가 마이너스가 됐을까?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엘리트 파크리오가 가격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게 왜 떨어졌을까?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금매들이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캡처해 놓은 겁니다. 이게 없어지니까 네이버 캡처해 놓은 건데 보시면 다 가격을 이제 2억씩, 5천만 원씩 이렇게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와, 2억을 내렸으니까 31억에서 29억에 팔려고 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다 똑같이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전세 안고, 세 안고 갭 가능, 강추, 갭 투자라는 거죠. 풀 전세 안고, 그 다음에 전세 안고. 똑같이 이렇게 가격을 내린 매물들은 전세 안고라는 게 있더라. 이게 왜 그럴까? 엘리트는 지난 기간 동안 계속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는데 한 달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 가격도 막 오르고 그러니까 천천히 팔아보겠다. 기존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수요하는 사람이 아니면 살 수가 없었는데 토지거래 허가가 풀리니까 이제 전세 끼고 사는 사람들이 살 수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마음이 편했던 거지. 호가가 막 올라놨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재지정이 되니까 이번에 못 팔면 세입자 만기됐을 때 새로운 사람을 찾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이번에 팔라고 막판에 2억, 5천만 원 이렇게 가격을 떨어뜨려 가지고 팔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송파가 하락이 나왔던 것 같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런 거죠. 31억에서 2억을 깎아가지고 29억에 팔았는데 기존에 거래되던 가격은 27, 8억대고 하나가 31억에 거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2억 깎아서 29억 정도에 거래하려고 내놓은 거니까 기존에 거래되던 대부분의 거래보다는 조금 낮게 거래한 게 맞지. 그러니까 이게 송파 같은 경우에 하락이 나온 것 같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떨어졌다고 해야 되는 게 맞나? 기존에 거래된 것보다도 호가가 더 높아. 떨어졌다고 하는 게 맞나 싶긴 한데, 물론 뭐 이게 지켜보면 되겠죠. 1, 2주 정도 더 지켜보면 어떻게 될지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경기 인천. 인천은 미추홀구 용현하고 주안이면 용현 SK하고 주안동 역세권이 주면 주안역 있는데 그쪽인데 거기는 준신축이죠. 그쪽이고 중구 중산동 준신축이 상승했고 서구 자 보세요 여기 중요해요. 서구 청라가정 이 신도시죠. 연수구 또 송도하고 옥년동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고 송도는 신도시죠. 그러니까 서구하고 연수구에 신도시 있는데 입주 물량 많은 곳이 가격이 힘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량이 많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착전동 병방동인데 착전동 병방동의 구축이면 그쪽에 약간 북서쪽에 오래된 구축들이 있어요. 단지들 저렴한 단지들이 있어요. 거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경기도는요 보합인데 이천, 부발읍, 증포동 여기가 이제 이천에서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안성하고 공도읍하고 당항동 공도읍은 평택시 바로 옆이거든요. 그래서 안성하고 평택이 거의 붙어 있는데 공도읍은 평택에 거의 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택하고 안성이 되게 힘든 상황이다. 많이 물어보시길래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이고 물량들이 아무래도 좀 소화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그래서 평택하고 안성은 마지막에 오르면 물량이 쏟아져. 그래서 적은 돈으로 살 수 있다 그래갖고 초보들이 갔다가 세게 물리는 곳이다. 이게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곳이니까 잘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은 곳이다. 사가지고 이제 팔 때쯤 돼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있다. 잘 들어가야 된다. 타이밍을. 그런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서울, 경기, 인천 전체적으로 한번 봤어요. 상승폭은 많이 줄었고 특히 강남권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를 회피하기 위해서 싸게 파는 매물들로 인해서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다. 1, 2주 지나면 상황이 정리가 다 됐으니까 거래량은 줄고 매수 매도 호가 차이는 벌어지면서 당분간 눈치 보는 시장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한번 두고 보시죠. 아파트는 망고쌤.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거잖아요. 토지거래 허가를 지정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데미지를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 했던 거를 보면 되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 했던 거를. 자, 보면 일단은 토지거래 허가가 나서 여기 끝에가 살짝 이렇게 내려서 살짝 규제하고 나서 쑥 빠진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 보면 살짝 이렇게 내려와서 살짝 이게 이제 이렇게 쭉 빠질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반등할 건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대책과 심리를 한번 보는데 이런 대책이라는 게 뭐냐면 규제잖아요, 대부분. 이 규제가 나왔을 때 심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사실 심리가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보는 이유는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를 한다 그래서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공급이 많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심적으로 데미지를 입고 관망세가 짙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 심리가 다시 언제 회복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 이런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규제를 지난 정권에 되게 많이 했잖아요. 29번인가 30번 했는데 그때 심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알면 이번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면 지난 정권에는 진짜 정말 규제가 하고 나면 나왔는데 자 보시죠. 여기가 이제 지난 정권에서 처음으로 규제했던 619 대책이에요. 여기서 조정 지역 확대를 했고 전매 제한도 강화를 했고 재건축 조합원은 이제 전매가 힘들어지게 하고 LTV DTI를 강화했어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제 이게 LTV DTI는 좀 완화되어 있고 다른 것들은 여전히 규제 지역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서 지정했는데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합니다. 그러자 파리 대책, 지금도 생각납니다. 파리 대책. 생각보다 셌어.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세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됐거든요. 사실은 6월 19일에 대책을 딱 냈는데 정부에서 바로 이렇게 반등을 하니까 파리 대책을 한 방에 빡 때렸던 거죠. 그래서 한동안 주춤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때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을 하고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다주택 규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동시에 핫하던 재건축 규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파리 대책 이후에 또 한 달 만에 9.5 대책을 내놨고 이때는 이제 경기도로 넘어갑니다. 경기도. 자, 이 중요한데 서울의 규제를 하다가 풍선 효과로 이제 분당이라든지 이런 데가 오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당구하고 대구의 수성구를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지금 많은 힌트를 주는 겁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가 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데 말고 그 외의 지역이 오르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오르면 다른 곳으로 투기지역이나 조정지역이 확대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기본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12사 가계부채 대책. 그래갖고 이제 주담대를 이제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잠깐 이러다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가계부채 대책을 했는데 잠시 그러다가 다시 올랐다. 그리고 이제 또 오르자 규제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주거복지 로드맵이라 그래갖고 앞으로 이게 집을 많이 짓겠다 그러는데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살짝 들어보고 이제 바로 지나가는 겁니다. 공급 대책은 반응이 없다는 거죠. 시장이 계속 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여기 꼭지를 찍고 한번 쑥 빠진 다음에 한참 빠졌는데 이때는 어땠냐면은 매달 규제가 나오니까 이제 버티다 이제 규제 효과들이 나타나면서 상당 기간 갔어요. 한 6개월 정도 갔어요. 이렇게 6개월 정도. 그 이후에 다시 오르니까 규제를 빵 때렸는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거의 1년을 헤매게 되는데 이때는 뭐냐면 이때 헬리오시티가 입주했어. 그래서 헬리오시티가 입주하면서 공급도 늘어나고 규제도 계속 들어오니까 서울 가격이 장기 하락을 한 6개월 넘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무섭게 올라오죠. 그래서 또 여기서 또 규제를 때리고 그리고 또 여기서 규제를 때리고 그래서 다시 올라오면 규제 때리고 그러니까 6개월, 3개월 이거 단위로 계속 규제가 남았었다. 하지만 가격은 계속 올랐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게 결국에는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규제의 효과는 최대 6개월 이상 가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뭐라고요? 규제한다고 해서 돈이 없어지냐? 신규 입주 물량이 늘어나냐? 이거 두 개를 보시면 되겠다. 그러면 지금은 뭐 돈이 없어졌어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서 신규 물량이 늘어났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오래 가지 못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분간 매도 매수 호가 차이가 벌어지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죠. 아파트는 망고쌤. 자, 토지거래허가제 그 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이거 6개월 뒤에도 못 풀 거다. 6개월 뒤에 풀지 안 풀지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못 풀 거다. 그리고 이제 한 5년 갈 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면 5년이니까 5년 갈 거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도 동의하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구 단위로 지정하게 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단지라든지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지역들은 그래도 안 되던 거래가 가격 오르지도 않았는데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 쪽은 풀어주지 않을까. 다시 옛날처럼 이렇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여기 동단위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풀어주지 않을까. 6개월 뒤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장 풀어주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풀어서 욕먹고 다시 지정해서 욕먹었는데 그걸 다시 바로 풀어주면 똥볼을 3번을 차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는 못 풀어주고 아마 6개월 뒤에는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을까. 동단위로 잠실이라든지 잠상대청 이런 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용산 일부 지역도 이촌동 같은 데는 빠질 수도 있겠다. 그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결국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면서 첫 번째는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 거고 매도 매수 호가 차이가 벌어지면서 상당 기간 눈치 보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길지는 않을 것 같다. 한두 달? 네, 그 정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규제 지역 중에 이제 힘든 곳들 있잖아요. 소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입지적으로 좀 떨어진 곳들은 아우성이 막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변으로 온기도 확실히 퍼질 겁니다. 이렇게 3가지 현상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현명하시니까 좋은 결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당신 주변의 5명의 평균이 당신의 미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는 부동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없으시다면 망고쌤과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망고쌤 멤버스에서는
유튜브에서는 이야기하기 힘든 다양한 컨텐츠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임장, 디테일한 단지 이야기, 그리고 망고쌤의 인사이트까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자세한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